그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윤옥자는 거실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달빛만이 어둠을 가르는 깊은 밤이었다. 방금 들린 소리, 스르륵 하는 낯선 소음. 그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방의 문틈으로 비치는 가느다란 빛.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될 문이 열려 있었다. 아들의 방이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방의 문은 늘 닫혀 있었다. 그렇게 정해놓았다. 아무도 자신조차도 들어가지 않기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윤옥자는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문가로 다가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배었다. 문틈 사이로 보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누군가의 뒷모습. 누구야? 윤옥자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돌아봤다. 달빛 아래 며느리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손에는 아들이 결혼 전 늘 차고 다니던 시계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10월 봄이라는 글자와 함께 달력 같은 것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 며느리는 시계를 급히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시계가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계의 유리가 살짝 금이 갔다. 찰칵 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그녀는 황급히 시계를 집어들었다. 윤옥자는 문간에 서서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들과 결혼한 후 2년간 이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며느리였다. 그녀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고아 여자는 안 된다며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며느리와 결혼해서 따로 살았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거부했고 그 후 아들도 2년 동안 소식조차 없었다. 그러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3일 전 며느리가 갑자기 이 집 앞에 나타났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윤옥자는 그때도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말이 필요했던가? 아니, 말을 잇지 못했다. 2년 전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래요라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렸으니까. 이 방에 왜 들어온 거야? 윤옥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잠을 못 자서 그 사람 냄새라도 맡고 싶었어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윤옥자의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다. 시계를 몰래 보고 있던 것, 그리고 뭔가 메모에 써 있었던 것.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윤옥자는 단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옆방 손님방에 묵되 아들의 방만은 절대 들어가지 말 것. 그녀에게 이 방은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아들의 채취 물건들,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낯선 사람. 그것도 자신이 아들과 멀어지게 한 원인이라고 여겼던 그 여자가 들어와 어지럽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 방에는 통장, 인감, 아들의 유품, 모든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가 그것들을 노리는 건 아닐까?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는 시계를 원래 있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나가. 윤옥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윤옥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시계를 집어들었다. 금이 간 유리 아래 시계바늘은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뭘 하려는 거지? 시계를 가져가서 팔려고? 그날 밤 윤옥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의식이 흔들렸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들의 시계를 만지던 그 모습.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했다. 아들이 처가 사랑도 받으며 온전한 가정을 꾸렸으면 싶었는데, 뿌리 깊은 가족이 되기를 바랐는데, 다음 날 아침 윤옥자는 자신의 귀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였다. 화장대 작은 보석함에 있어야 했는데 온데간데 없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목에는 얇은 가죽 시계. 전에 없던 시계였다. 일하러 가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감돌았다. 윤옥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며느리가 작은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가방을 들고 왔을 땐 그저 갈 곳이 없다고만 했다.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서 머물겠다더니 어디서 일을 하는 거지? 윤옥자는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깔끔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 옷장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윤옥자는 서랍을 조금씩 열어보았다. 속옷, 양말, 몇 가지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는 카페 직원 명찰과 앞치마가 개켜져 있었다. 명찰에는 새봄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없었다. 자신의 귀걸이도 그 밖에 사라진 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옥자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자제품 가게를 하는 조카는 곧장 작은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 CCTV 대용으로 쓰세요. 움직임 감지되면 알아서 녹화해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이모. 윤옥자는 거실 천장 모서리, 안방, 아들 방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날 밤도 며느리는 늦게 들어왔다. 윤옥자는 모른 척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작게 울렸다. 윤옥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답 없는 침묵. 며느리는 이미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윤옥자는 매일 밤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날 아침 윤옥자는 또 다른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침실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금팔찌였다. 윤옥자의 손이 떨렸다. 그 팔찌는 남편이 그녀의 50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귀중한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며느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다. 노트북을 켰다. 저장된 어젯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평소처럼 11시 반에 돌아왔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에서 물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점은 없었다. 새벽 1시 13분.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물건을 쥐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아들의 방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상하네. 윤옥자는 다시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재생했다. 11시 반에 들어온 며느리, 새벽 1시의 모습, 그리고 새벽 3시 42분. 윤옥자의 눈이 커졌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침침한 화면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시야 구석에서 모자를 쓴 인물이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 쪽으로 향했다. 몇 분 후 그 인형은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집을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윤옥자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영상 속 인물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다. 얼굴은 모자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는 아니었다. 그 시간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 있었으니까. 그럼 누구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것도 며느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 지금 그녀가 찾는 물건들은 모두 그 도둑이 가져간 것일까? 그렇다면 며느리를 의심한 것도 오해일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며느리가 아들의 방에서 몰래 시계를 만지던 모습, 새로 생긴 손목 시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한다는 것. 모든 것이 수상했다. 누군가 공범일지도 모르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윤옥자는 결심했다. 며느리의 직장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그녀가 정말 새봄 카페에서 일하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제 두고 보자.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청한 며느리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남긴 것들은 지켜야 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며느리가 진짜 도둑이라면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옥자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단순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다. 며느리의 손목에 찬 새 시계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5번째 아침이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침묵 속에서 집안일을 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은 이때 소리는 없었다. 그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어디서 일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췄다. 등 뒤로 윤옥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새봄 카페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있어요. 많이 바쁘니? 네.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아서요. 윤옥자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그녀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질문이 불편한 모양이었다. 그 시계, 새 거니? 며느리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 시계를 만졌다. 네. 일할 때 시간 확인하려고요. 작은 거지만 월급 받아서 샀어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윤옥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공간을 채운 것은 오직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똑딱 똑딱.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 윤옥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봄 카페를 찾아갔다.
카페는 작고 아담했다. 큰 길에서 살짝 비켜난 곳에 있어 지나가다 스치듯 볼 수 있는 가게였다. 분홍 간판이 달린 모퉁이 건물, 유리창 너머로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며느리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윤옥자는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다.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카페를 지켜보았다. 봄볕은 따스했지만 윤옥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음료를 내어주고 테이블을 닦고 카운터를 정리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정말 일은 하는구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새봄 카페에서 정말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주 귀걸이, 금팔찌, 그리고 도둑의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였다. 오후 2시쯤 윤옥자는 카페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주방 싱크대 위에 있어야 할 유리잔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윤옥자는 정확히 기억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그 잔을 씻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다. 그녀는 거실, 안방을 급히 둘러보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을 살짝 건드려 놓은 듯한. 그녀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양말, 스카프, 속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석함.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 또 윤옥자는 긴장한 채 노트북을 켰다. 오늘 오전의 영상을 확인했다. 자신이 집을 나선 지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어젯밤 본 그 인물이 다시 등장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유리잔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혔다. 그리고 보석함을 발견하자 목걸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도둑이 있었구나. 윤옥자의 손이 떨려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누가 아무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카메라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방금 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손목. 무언가 익숙한 것이 반짝였다. 천천히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저건 모자를 쓴 인물의 왼손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금팔찌였다. 그것도 모자랑 그 팔찌를 동시에. 그 순간 윤옥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혹시 그녀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 키가 작고 마른 여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탐욕스러운 눈빛.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윤옥자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다녀왔습니다. 이리 좀 와볼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윤옥자가 노트북을 가리켰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내가 없을 때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어. 카메라를 설치해 놨거든. 윤옥자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며느리는 화면을 집중해서 보았다. 모자를 쓴 인물이 들어와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까지. 이게 누구죠?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 이 순간 그녀는 잘 관찰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표정, 눈의 움직임, 손짓 하나까지. 그녀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티가 날 것이다. 며느리는 화면을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이 사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였다. 윤옥자도 그게 가장 의문이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집 비밀번호는 가족만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 혹시 예전에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또 있었나요? 윤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내 여동생이 알고 있었지. 몇 년 전 여동생이 잠시 이 집에 머물렀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다.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일부러 아들이 쓰던 숫자로 비밀번호를 바꿨다. 아들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동생에게 얼마 전에 아들 생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너무나 뻔한 조합이었고 여동생은 당연히 조카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여동생이요? 응. 근데 그 애는 멀리 살아. 여기 올 일이 없어.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머님. 응? 혹시 그분이 키가 좀 작고 마른 체형이신가요? 윤옥자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며느리는 침을 삼켰다.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이름표를 보시더니 혹시 윤도준 씨 아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윤옥자의 눈이 커졌다.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난 도준이 이모야. 장례식에서 봤어. 먼 곳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댁 얘기를 계속 물어보셨죠. 요 며칠 연락을 못했다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시에 외출하시는지. 윤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여동생 미경은 키가 작고 말랐다. 그리고 항상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인물이 들어오는 영상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꾸 저한테 어머님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러다 어제 카페에서 그분이 친구분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대화? 네. 제가 휴게실에 있었는데 그 휴게실 구조가 손님들은 직원이 안에 있는지 안 보여요. 바로 앞 테이블에 앉으셔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언니는 아직도 멍청하게 살아라고요. 윤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문서를 노린다고?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딸이 없는 그녀로서는 여동생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다. 만약 며느리가 없었다면 그 다음 상속자는 미경이 될 수도 있었다. 내 동생이 카페에 언제 오니? 거의 매일 오후 3시쯤 오세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윤옥자의 눈에 이제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며느리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여동생이 정말 그럴 사람인지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내일 같이 가보자. 네. 내일 3시에 카페에 같이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님.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윤옥자는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동생 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미경은 항상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도둑질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경이,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윤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맺어진 사이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사이일까? 아들이 며느리를 선택했을 때 그녀는 피의 중요성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피부치가 배신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이 편을 들어주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침실 창가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집안의 모든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아들의 방에 있는 금이 간 시계도, 윤옥자의 침실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도, 부엌의 전자시계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윤옥자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시간이구나. 그날 밤 윤옥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그날처럼.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쉬지 않고 내리는 봄비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윤옥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그날처럼.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협탁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저장해둔 음성 파일을 찾았다. 아들이 사고 전날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괴로웠지만 가끔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면 이렇게 들곤 했다. 엄마, 나야. 받지 않는 것 같네. 그냥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곧 전화할게. 그리고 엄마,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집에 갈게요. 윤옥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말. 폭풍우 같은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37살에 남편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5살배기 아들과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아들이 전부였다.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포장마차가 시작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손에 물집이 터지고 염증이 생겨도 쉴 수 없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옷, 피부에 스며들어도 참았다. 엄마, 이거 내가 할게. 18살이 된 아들은 방학 때마다 포장마차를 도왔다. 키가 훌쩍 커서 좁은 가판대에서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든든한 아들은 항상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대신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공부해야지.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도 쉬어야지. 내가 뭐라도 돕고 싶어. 그렇게 아들은 자랐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윤옥자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 엄마, 나 합격했어.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야. 그래,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믿었어. 아들의 얼굴은 햇살처럼 빛났다.
그 미소를 위해 모든 고생이 값진 것이었다. 포장마차 앞에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찾아온 아들을 안았던 그날의 따스함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대학 4학년, 그러니까 3년 전이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엄마, 이쪽은 이현 씨예요. 우리 학교 후배인데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때 처음 본 며느리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머리카락은 단발의 앞머리가 있었고 미소는 수줍었다. 윤옥자는 처음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할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윤옥자는 당황했다. 뭐라고? 너 아직 일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회사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연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윤옥자가 물었다. 그의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연희는 고아예요. 어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됐는데 대학 때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옥자의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안 돼.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여자랑은 안 된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크게 다퉜다. 윤옥자는 완강히 반대했다.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가족의 가치를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엄마, 내가 그 사람 믿어. 나중에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게 해줄게. 이연희가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 애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윤옥자는 계속 반대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윤옥자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결혼식 사진. 며느리의 방에서 본 그 사진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수줍게 미소 짓는 며느리만 있었다. 그리고 2년간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윤옥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성장 과정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순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례식 후 며느리가 전해준 작은 종이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메모였다. 엄마에게 이연희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 이연희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분명 받아들이실 거야. 이번 주말에 꼭 찾아가야지. 윤옥자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문득 아들과 나눈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다. 사고 일주일 전날이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딱딱했다. 그때도 화가 나 있었으니까. 그냥 엄마 생각났어. 괜히 뜬금없지? 그래. 뜬금없다. 엄마. 나중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나를 오해했지. 난 끝까지 너 잘 되라고. 아냐, 엄마. 난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엄마를 더 걱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다. 엄마,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뭐? 갑자기 왜 그래? 그 애 너무 혼자 두지 마. 제발. 됐어. 그만 말해.
듣기 싫다. 윤옥자는 그렇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통화도 끊어버렸다.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일주일 후 봄비 속에서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윤옥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슬픔이 찾아온 것은 며칠 뒤였다.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더 깊어졌다. 아들의 장례식에 며느리는 물론 있었다. 하지만 윤옥자는 그녀를 외면했다. 며느리가 눈물에 젖어 무너지듯 서 있는 모습도 보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 말했다. 내가 정신 놓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겼다고. 며느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윤옥자는 듣지 않았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의 장례식 후 사라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윤옥자의 마음속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일렁였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들 죽고 한 달 후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첫날이 떠올랐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며느리. 어머님, 저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때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윤옥자는 그저 차갑게 문을 열어줬을 뿐 그 말의 의미를 새기지 않았고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은 아니었을까? 걱정되는 일이라는 게 여동생 일이었을까?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고 언제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들의 방 앞에서 흐느끼던 그 모습, 시계를 보듬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도둑의 존재를 알려주며 조용히 말했던 그 모습. 혹시 그분이 키가 좀 작고 마른 체형이신가요? 윤옥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카페에서 만난 그 손님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것일까?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윤옥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그친 자리에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아들아, 내가 없는 이 시간을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의 시계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금이 간 유리 아래에서도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똑딱 똑딱. 윤옥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자 아들의 낯익은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집문서라고 적혀 있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문서. 여동생이 찾고 있다는 바로 그것. 아직 이곳에 있었다. 다행히도 도둑이 찾지 못한 것이다. 윤옥자는 문서를 꺼내 살펴보았다. 공증된 서류, 등기권리증, 그리고 아들이 적어놓은 메모. 이 집은 엄마를 위한 것.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연희에게. 그녀가 엄마를 돌볼 테니. 윤옥자의 손이 떨렸다. 메모는 결혼 직후에 쓰인 것 같았다. 2년 전이었다. 이미 그때부터 아들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건강했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상했을 리 없다. 하지만 엄마와 아내,
두 여자를 모두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했다.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옥자는 흠칫 놀라 문서를 서랍에 급히 넣고 방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거실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번에 카메라에 잡힌 그 도둑이 분명했다. 천천히 조용히 윤옥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식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연결고리인 이 집을 지켜야 했다. 거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모자를 쓴 인형이 안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옥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등 스위치를 켰다. 거기서 밝은 불빛 아래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는 얼굴. 윤옥자의 여동생 미경이었다. 언니.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는 자그마한 플래시와 장갑이 들려 있었다. 동생은 급히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윤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손에는 여전히 식칼이 들려 있었다. 아, 언니. 깜짝 놀랐잖아.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서 들렀어. 문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지. 이렇게 늦게 온 건 미안해. 윤옥자는 동생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자신의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되었다. 그 팔찌 내 거잖아. 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팔찌를 재빨리 소매 속으로 감추려 했다. 아, 이거 비슷한 거 아닐까? 나도 언젠가 이런 거 샀던 것 같은데. 윤옥자는 천천히 불을 켰다. 거실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미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 모자, 어두운 색 옷, 그리고 작은 가방. CCTV에 찍힌 그 도둑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내 물건들을 훔쳐간 거구나.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왜 그런 짓을. 그때 윤옥자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그녀도 소음에 놀라 일어난 모양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 며느리가 말하다가 미경을 보자 멈췄다. 아. 미경의 얼굴에 경멸의 표정이 스쳤다. 역시 너 때문이구나.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며느리는 침착하게 윤옥자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위험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 미경이 비웃듯 말했다. 무슨 죄로? 내가 언니 집에 왔다고? 난 가족이야.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어. 윤옥자는 식칼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너무 지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러는 거야, 미경아? 무슨 일이라도 있어?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돈이 좀 필요했어.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언니가 안 계셔서. 열쇠도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야? 그럼 귀걸이랑 팔찌, 목걸이는? 그냥 빌리는 게 아니잖아. 미경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윤옥자는 가방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칼날이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윤옥자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미경은 재빨리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비켜, 너 이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될 여자가. 미경아. 윤옥자가 소리쳤다. 언니, 난 그냥 집문서가 필요한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돈 문제로 걸려 있어. 이 집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 문제? 도박? 빚이야. 갚지 못하면 위험해. 그래서 언니네 집 권리 서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조카는 죽었고
이 여자는 상관없잖아. 분노와 배신감이 윤옥자의 가슴을 채웠다. 아들의 죽음조차 이용하려는 동생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돈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이렇게 도둑질하고 칼까지 들고 말해봤자 주실 거였어요? 이 집은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다. 언니는 항상 도준이만 생각했잖아요. 내 조카지만 솔직히 질투났다고요. 부모님도 언니만 챙기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이 미경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윤옥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감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럼 지금 뭘 어쩌자는 거야? 집문서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나갈게요. 윤옥자가 망설이는 사이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미경의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됐어? 찾았어? 한 여자가 물었다.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 세 명이었다. 윤옥자와 며느리는 둘뿐이었다. 찾으려던 참이야. 미경이 대답했다. 언니가 좀 협조해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며느리는 윤옥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폰이 여기 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윤옥자는 며느리가 은밀히 휴대폰으로 현재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똑똑한 아이였다. 미경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실로 들어왔다. 여기 뭐야? 파티라도 하는 거야? 집문서 빨리 찾고 가자고. 위에서 계속 재촉하잖아. 위에서? 윤옥자가 물었다. 누가?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미경이 말을 가로챘다. 그냥 돈 좀 빌린 사람들이에요. 집문서만 있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집문서로 뭘 어쩌려고? 담보로 쓰려고. 어차피 언니 아들도 없는데 결국은 내가 상속받을 거잖아. 미리 좀 쓰는 거지. 그 말에 윤옥자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다. 내가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도준이가 남긴. 도준이가 뭘 남겼는데요? 이 여자한테요? 웃기지 마세요. 혈연도 아닌 남이 뭘 받아야 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옥자는 그 떨림을 느꼈다. 미경이 서서히 다가왔다. 손에 든 칼이 거실 불빛에 반짝였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집문서 어디 있어요? 윤옥자는 아들의 방을 힐끗 보았다. 미경의 시선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거기 있구나. 역시. 미경은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윤옥자와 며느리는 천천히 뒤를 따랐다. 미경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그녀의 두 친구도 따라 들어왔다. 여기가 도준이 방이었지? 오랜만에 보네. 미경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아들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윤옥자가 집문서를 본 곳이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소리였다. 미경과 그녀의 친구들이 흠칫 놀랐다. 뭐야? 경찰을 불렀어? 미경이 소리쳤다. 윤옥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에요.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빨리 나가자. 한 친구가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분명 누가 신고했을 거야. 미경이 칼을 들고 윤옥자에게 다가왔다. 언니가 한 거야? 경찰에 신고한 거?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몰라. 그때 윤옥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카페 사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다.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오늘 낮에 며느리분이 퇴근하면서 집에 누가 침입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윤옥자는 문득 깨달았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누군가에게 알렸던 것이다. 미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때문이었어. 그녀는 칼을 들고 며느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옥자는 반사적으로 며느리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칼이 윤옥자의 팔을 스쳤다. 옷이 찢어지며 얇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흘러나왔다. 언니. 미경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 제자리에 계세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미경은 경찰을 보자 칼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친구들도 저항 없이 두 손을 들었다. 윤옥자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며느리가 재빨리 그녀 곁으로 다가와 상처를 확인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괜찮아. 윤옥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긁힌 거야. 경찰들은 미경과 그녀의 친구들을 체포했다. 미경은 끌려나가면서 윤옥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언니, 그냥 나 한번 도와주는 셈치고 그냥 줬으면 됐잖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언니 때문이야. 윤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어떤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윤옥자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경찰이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로 며느리가 윤옥자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니? 윤옥자가 물었다. 오늘 밤 그들이 올 거라는 걸. 며느리는 붕대를 감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예요. 오늘 밤에 문서를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께 만약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이 주소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리하구나. 윤옥자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어요. 오늘 위험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윤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붕대를 감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윤옥자의 가슴을 채웠다. 아니야.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덕분에 더 큰 일이 없었어.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전날 밤 전화해서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가는 길이라고요. 윤옥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어머니에게 전하려던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며느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뭐였니? 그 순간 어느새 다가온 경찰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윤옥자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대화가 끊겼지만 윤옥자는 이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든 이제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윤옥자가 대답했다. 말씀하세요. 경찰은 노트를 펼쳤다. 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시계의 초침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진실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경찰서의 차가운 조명 아래 윤옥자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밤새 진술을 마친 후였다.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윤미경 씨와 공범들은 구속됐습니다. 절도, 주거침입, 상해미수, 여러 혐의가 있네요. 윤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때는 손잡고 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된다. 대질신문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윤미경 씨가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긴 하지만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옥자는 잠시 망설였다. 동생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알겠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조명이 흐릿한 방 안에 미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언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도둑이라고? 말도 안 돼. 윤옥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CCTV에 다 찍혔어, 미경아. 그게 내가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얼굴도 안 보이는데. 형사가 태블릿을 미경 앞에 내밀었다. 이것 보세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지문이 발견된 장소들이고요. 손목에 찬 팔찌, 언니 댁에서 발견된 귀걸이 세트와 일치하는 물건들이 대개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렸다. 언니, 난 그냥 잠깐 빌린 거였어. 나중에 다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윤옥자는 더 이상 동생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집문서까지 찾은 거야?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가족이잖아. 그런데 왜 다 전현한테 가야 해? 고아 출신에. 내 조카 인생 망친 여자한테. 윤옥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도준이 인생을 망쳤다고? 그래. 전현 만나고 언니랑 사이도 틀어지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했잖아. 우리가 피부치야. 그 여자가 아니라. 미경의 말에 갑자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도준 씨는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어머님께 가는 길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에게 다시 한번 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미경은 비웃듯 말했다. 뭐? 그날 너랑 같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소리야? 제가 같이 있진 않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어요. 사고 직전에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사고 당일 저녁 도준에게서 온 마지막 전화. 저한테 엄마 집에 가고 있다. 우리 관계 인정받을 수 있게 좋은 소식 전해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였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옥자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그날 밤 아들이 엄마에게 가던 길이었다니. 미경은 계속 비웃음을 띤 채 말했다. 그래서 뭐? 그게 내가 언니 집 문서를 노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돼?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게는 이미 충분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도준 씨가 사망하기 전
저희 둘이 함께 모아둔 저축 증서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었어요. 윤옥자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상당한 금액의 적금 증서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모은 돈이었다.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모님,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님께 도박비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몰래 훔치는 것보다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옥자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미경아, 도박이라니? 미경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그냥. 형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윤미경 씨, 귀하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출업체로부터 차용한 1억 5천만 원의 채무 증서도 발견됐습니다. 윤옥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1억 5천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미경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하지만 언니, 그 집은 내 조카가 살던 곳이잖아. 그런데 왜 이 여자가 거기 살아야 해? 난 그냥 공정하게 나누고 싶었어.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공정?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공정이니? 그리고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눈물을 닦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여자.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형사는 태블릿에 기록을 마치며 말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윤미경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경은 끌려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냥 너무 막막했어. 윤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야 마무리되었다. 윤옥자는 피로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윤옥자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온 여자. 집에 가자.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윤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다. 가족의 의미, 믿음의 의미, 그리고 아들이 남긴 것들의 의미까지. 얘야. 윤옥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네, 어머님. 아까 경찰서에서 말하려던 거. 도준이의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였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제가 임신했어요. 윤옥자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임신. 그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다. 뭐라고? 한 달 전 남편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걸 어머님께 알리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직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작은 생명체. 올 가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윤옥자의 손이 떨렸다. 손자 혹은 손녀라니. 아들의 아이. 아들의 피를 이어갈 새 생명.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온 거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를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들의 마지막 전화, 중요한 이야기, 며느리가 그의 방에서 시계를 보고 있던 이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유까지. 윤옥자는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두려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실까봐. 윤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환영의 눈물이 가득했다. 봄이 찾아왔다. 창가의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윤옥자는 아침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태어날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아들의 방은 이제 항상 열려 있었다.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꾸미기 시작한 곳이었다. 책상 위에는 금이 간 시계가 여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아들의 방에서 작업했다. 윤옥자는 옷장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아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이건 상자 속에서 윤옥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8살 도준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여자라고 늘 말했어요. 며느리는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함께 펼쳐보니 도준의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오늘 이연이 처음 만남. 도서관에서 우연히. 비 오는 날 우산 없어서 발 동동 구르던 모습이 귀여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 후 쓴 듯한 글이 있었다. 이연이가 임신한 것 같다. 엄마도 할머니가 되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다. 윤옥자는 메모장을 가슴에 안았다.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글이었다. 어머님, 도준 씨는 제게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봄이라는 이름을 지었구나. 그 사람이 절 처음 만난 날이 봄비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봄이 오면 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윤옥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청국장 반 스푼도 넣었다. 식탁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은 편안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옥자는 인형 가게에서 분홍색 토끼 인형을 골랐다. 집에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회색빛 낡은 토끼 인형이 있었다. 도준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든 거야. 5살 때까지 이 인형 없이는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소중한 걸 이제 내가 가져. 아니, 봄이에게 주렴. 이건 내가 봄이에게 주는 첫 선물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옥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고마워. 우리 도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그리고 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와줘서. 그날 밤 윤옥자는 낡은 토끼 인형에 해진 귀를 정성스럽게 수선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토끼 같은 두 인형은 나란히 놓였다. 가을 아침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며느리가 윤옥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같이 있어 주실래요? 물론이지. 끝까지 함께 할게.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윤옥자는 천천히 다가가 손녀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을 닮은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봄아, 할머니란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살짝 떴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봄이가 태어난 시간이 오전 10시 35분이에요. 도준 씨가 세상을 떠난 시간과 정확히 같아요. 윤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고 있는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시계의 초침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금이 갔어도 멈추지 않고 인생도 그런 것이리라. 상처를 입어도 금이 가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시계는 멈췄지만 봄은 다시 온다. 윤옥자는 보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다시 왔구나. 아들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